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두 그룹은 네. 모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반대만 겹치고 동의하고 네.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한 평가가 다르고 정책에 있어서도 재벌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등등등 하나 따지게 되면 네.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네. 저는 문재인 반대 외에 문재인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 모여라라는 메시지고 그게 미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자체가 모순이다. 문재인을 반대하면 미래가 오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네. 저는 그 프레임이든 그 구호든 뭐 이름을 몰아붙이든 간에 안철수 네. 후보가 말씀하시는 그 내용 구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을 보게 되면 이게 그 현재 그 뒤로 특히 추진하고 계시는 뭐 사드 문제라거나 네, 네. 최근에 대기업 규제 풀겠다고 한다거나 네. 이런 거는 사실은 박근혜 정권하고 내용이 같거든요. 네. 그럼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매우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 그의 프레임 같은 경우는 적폐청산 촛불 네. 그 자체로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시기엔 좀 이제 변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이제 촛불 집회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죠. 네. 근데 현재 지금 선거 국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촛불 집회의 방식으로 선거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촛불 집회는 촛불 집회에 나간 사람들의 힘이 엄청난 힘이 있고 그걸 정말 존중하고 저도 나간 사람인데 네, 네, 네. 선거는 촛불 집회에 나간 사람만이 아니라 촛불 집회에 나갈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주저했던 사람까지를 포함하는 게 선거의 문제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이제 국면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촛불을 강조하는 거 뭐 무조건 타당하다고 보고 네, 동시에 촛불을 들지 않았던 분, 또 심지어 박근혜 정권을 지지했지만 네. 박근혜가 정말 너무했구나 네, 생각해서 네, 이제 네. 박근혜는 안 찍어야지라고 생각하는 네. 분들까지를 포섭하고 포괄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야 되고요. 그건 저는 문재인 후보가 초기에 얘기했던 그 제조산하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예, 예. 적폐청산과 제조산하를 동시에 말했는데 저는 이제 제조산하로 이동을 할 때가 됐다. 제조산하는 나라를 새로 만들겠다는 거죠. 네네. 이 나라를 어떻게 새로 만들 것인가의 문제고 그게 좀 미래라고 봅니다. 예. 이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이제 바뀌어야 될 때가 됐고 저는 적폐청산 해야죠 당연히. 네. 적폐청산은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뭘 바꾼다, 변화한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하면 예. 그거 물론 해야 되지만 동시에 적폐청산을 강조한과 똑같은 양과 수준으로 네. 전 제조산화, 즉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강조할 때가 됐다고 보고요. 네. 저 문재인 후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즉 민생, 네. 일자리, 네. 뭐 이런 문제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일요일하고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이틀 동안 무려 23개사하고 문재인 후보 인터뷰를 정말 살인적인 강행군을 하셔가지고 고문이죠, 그 정도면. 예, 20분 단위로 계속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영화 배우들이 네. 작품 하나 하고 나면 그렇게 카페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하루 종일 인터뷰를 하는데 어제 그제 문재인 후보 너무 이제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답변하기 힘들더라. 이제 본인 스스로 기네스북에 오를 것 같다. 이런 목이 아프겠죠, 당장. 네, 아니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그 여전히 작동되는 프레임은 촛불 대 적폐청산 그리고 정권 연장 세력 대 정권 교체 세력 이제 이런 구도 큰 틀에서 보면은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계속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MB 반대, 안티 이명박 뭐 이런 노선으로 안 된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2012년에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어제까지 내용을 놓고 보면 여전히 그 프레임의 전환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저는 이제 전환하기 직전 인터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네. 전환이 시작되는 것을 예고한 인터뷰라고 보고요. 아하, 네네. 저도 그 23개 인터뷰 쭉 보았는데요. 네네. 지면이나 영상으로 보았는데 네. 그 현재 안철수 후보가 지금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확인하면서 네. 저는 그 이제 선거란 게 강고한 지지층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유동층을 잡는 문제라고 그렇죠. 한다면 예. 지난 그 인터뷰 네. 그 문재인 후보의 23개 인터뷰는 네. 본인의 지지층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이제 단결할 때가 됐다. 네. 이게 그 진보 보수로 나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최근에 뭐 한겨레 신문의 그 어떤 칼럼을 봤더니 안철수 후보가
어쩌다 보수 후보라가 되었다. 예, 예, 어쩌다 예. 보수 후보라고 예. 이름을 붙이셨던데. 한규영 박사 칼럼 저도 그렇죠. 봤습니다. 봤더니 예. 원래는 이분을 보수 후보라 말하기는 조금 곤란한 게 있는데 네. 오히려 중도라고 하는 게 맞을 그렇죠. 수가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안철수 후보의 강력한 한 축이 이명박근혜 정부를 지지했던 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결국 보수 후보 쪽으로 표로돼야 되니까 네. 보수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23개의 문재인 인터뷰는 이 기본적 선을 네. 선이 이게 내가 네. 이 민주당의 네. 적통이다라는 것, 이 촛불 정신의 적통임을 확인하는 인터뷰라고 보고요. 네. 그것에 기초해서 이제 변화하는 것이 곧 시작되는 것을 예고하는 인터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촛불 정신의 적통임을 어필하면서 지지층이여 단결하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지지층을 우선 결속시켜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 그런 시그널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약 한 달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전 주 단위로 보게 되면 1주, 2주, 3주, 4주 그렇습니다. 단위로 이제 다 예, 예.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인데 네.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네. 자신의 지지층을 확고히 하는 것에 출발해야죠. 그게 약한 사람은 이 확장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적폐청산 강조 전 여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제 굳히고 난 뒤에 네. 그 다음에 확장하겠다 이런 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저도 그 23개 인터뷰 가운데 가장 그 인상적인 내용이 그 정말 공감했던 게 지금 보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 하나 감옥 보낸 것 이외에 우리나라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서 하셨는데 정말 공감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박근혜 감옥 간 것 이외에 우리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없죠. 실제로 그것은 이제 새로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갑자기 좀 궁금해져가지고요. 상당히 이제 착종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자, 그러면 호남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러니까 호남이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후보도 60% 그리고 그렇죠. 안철수 제가 조선일보적으로 오보를 냈거든요. 안철수 후보 오늘 뭐 사과문 냈던데 조선일보가 예. 안철수 후보도 60% 지지를 보냈습니다. 호남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시점으로 보게 되면 네. 호남은 20, 30, 40대는 문 후보 지지, 5, 60, 70은 안 후보 지지 네.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는. 근데 이제 앞으로 4주가 남았지 않습니까? 네. 4주에서 호남은 저는 우리나라 단순히 이제 정치적 민주화의 성지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말로 그냥 그 아주 뭐 그 정치 감각이 좋다 이런 차원 말이 아니라 네. 이분들이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리고 또 뭐 야당의 심장이라고 불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 아까 세대별로 현재는 그러한데 네. 호남 민심 전체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느 쪽에 있는 거지? 양 후보 중에서 이 사람들이 어느 쪽의 노선으로 가는 거지?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 보시겠죠. 지금은 이제 시작이다. 네, 지금 네. 이제 갈라져 있는데 네. 이 갈라짐에서 여전히 저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소식자가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레이스를 보시겠죠. 네. 보고 저는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를 이룬 한 축 아까 말씀드렸던 네, 네, 이명박근혜 네. 정권을 정권을 유지했던 그쪽으로 안철수 후보가 점점 글로 가신다면 네. 보수표를 얻기 위해서 자꾸 우클릭을 하신다면 네. 저는 호남 표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이제 안철수 후보의 딜레마가 아닌가. 그 요즘에 아까 뭐 친기업, 친재벌 네, 정책이라거나 또는 뭐 사드 정책 등등을 얘기하면서 보수 예. 측에 호응하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그게 확장됨과 동시에 예. 호남은 잃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호남이 불안하다 하니까 네. 또 갑자기 호남을 내려가셨잖아요. 예. 그리고 5.18 묘역에 가셨는데 네. 저는 5.18 묘역에 방문하는 것은 사실 이제 모두가 하는 일이 되었어요. 맞아요. 저는 예. 5.18 묘역에 간다 안 간다의 문제를 가지고 호남 네. 민심이 지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이제 호남 분들이 그 정책 감각이 제일 좋고 민주의식이 매우 높으신 분들이기 네, 때문에 예.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이제 할 거다.
아까 경제민주화, 네. 민생, 네. 재벌, 언론, 네. 검찰 이런 네. 문제가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예. 그런 걸 가지고 종합 판단하시겠죠. 예. 오늘 아침 한겨레 일면 머릿 기사를 봤더니 이제 정책 경쟁이 본격화된다. 일자리 그다음에 경제 정책 비교하는 기사를 분석 기사로 썼던데요. 말씀 주신 대로 호남의 선택은 결국 국가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떤 비전으로 가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보고 전략적 투표를 할 것이다. 교수님. 사실 호남만도 아니겠죠. 사실은 전국이 다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요. 예. 남아 있는 변수는 사실은 이제 뭐 바른정당 또는 네. 유승민 후보와의 단일화를 전격적으로 한다거나 안철수 후보가 예컨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 점은? 뭐 할까요? 저는 그걸 하게 되면 표는 TK에서 표를 얻겠지만 호남은 쫙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시 그게 또 딜레마일 건데 저는 박지원, 김무성 두 분이 개인적 관계가 매우 좋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예. 뭐 정말 아주 친한 형님하고 하시는 예, 관계고 두 분이 사실은 또 마침 대선 후보가 아니시잖아요. 네. 근데 마쿠의 실력자시라서 그렇죠. 마쿠의 실력자죠. 이분들이 이제 대통령 후보 연합해서 대통령을 만들고 예. 총리 번갈아 하시고 이런 계획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네. 그런 온갖 소문들이 돌고 예,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안철수 후보라고 한다면 네. 대선 전에는 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선 후에 모색을 하지 대선 전에 합하면 위험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네. 그걸 하는 순간 이게 전통적 야당 지지층에 보내는 메시지가 네. 아주 크다. 네. 물론 명분상으로는 제2의 DJP 연합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 네, 예. 하겠지만 또는 뭐 예. 동서화합이다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촛불 민심이 네. 용납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고 그 촛불 민심 안에 그 아주 강한 야당 또는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호남 민심은 용인하지 네.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그 역할은 택하지 않고 오히려 유승민이 이제 스스로 찌그러들기를 원하겠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네네. 유승민 후보가 스스로 찌그러들기를 바라겠지만 유승민 후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지지율이 낮다 손 치더라도 본인 TK 적자다 이런 주장을 그렇겠죠. 하는데. 유승민 후보는 이번에 대선에 당선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바보가 아닌 바에야 예. 이분의 승부는 올해 5월 9일 이후겠죠. 이후에 네. 2018년 지선, 예. 20년 총선 이때 자기가 보수의 대표가 되고 예. 새누리당이 그 자유당이 망하길 바라고 네. 그다음에 2022년에 자신이 진짜 명실상부한 보수 후보가 되겠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유승민 후보 역시 지금에 물러섰다. 그럼 사람들이 아유 저 뒷심이 없구나라고 해서 안 봐줄 거라고 봐요. 네, 좋게 네. 안 볼 거기 때문에 예. 제가 유승민 후보라고 그래도 절대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예. 홍준표 후보는 어떨까요? 정말 끝까지 가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시겠죠. 예. 막말러로서 프로 흥미진진합니다. 가장 흥미진진한 발언을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게 정말 물을 흐릴 거라고 보는데 예. 그 엄청난 소음을 일으킬 건데 네. 그걸 원하시겠죠.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할 거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얼만큼 얻을지는 별로의 문제다. 네, 왜냐하면 예. 이게 보수주의자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품격이거든요. 품격.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보수를 떠나서 문화적 보수주의자들은 예. 좀 품격 있는 사람을 원하고 점잖은 예. 사람을 원하는데 그렇죠. 예. 이분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당이 당으로서 새누리당을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분들도 네. 홍준표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문재인으로 오고 안철수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그렇지만 이제 그 조직표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한 10에서 15% 정도 지지율을 보내고 있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그 정도까지 갈까요? 막판에? 지금 한 6.6%대에서 고전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바닥 아니겠습니까? 그분 네. 이제 입이 풀렸기 때문에 예. 얼마 전까지 지난주까지 입이 안 풀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묶여 있는 국회의원들이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이 뭐 평소에 이제 이분들의 행동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관계없이 네. 이 전 국회의원들이 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홍준표 후보의 지금 지지율은 이제 바닥을 친 상태가 아닐까 네.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홍준표 후보 당선을 위해서 뛸까요?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뛰지는 못하겠죠. 아. 유승민 후보를 위해서 뛰지는 못하겠죠. 예. 적어도 예. 물론 뭐 홍준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예. 이유로 예. 그렇다고 해서 다른 후보를 위해서 뛴다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올라간다는 거죠. 네, 지금보다는 올라갈 거다. 한 10에서 한 12%. 네, 그까지는 올라가지 거기까지는 않겠습니까? 올라갈 거다. 예. 포기하지도 않을까요, 중간에? 뭐 그러실 분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분은 절대 그러실 분이 절대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그 양강 다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 안철수 이 구도가 명징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책 검증이 구체화돼야 되는데 지금은 네거티브에 바빠요. 오늘 아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지금 뭐 어제 하루 종일 북폭설, 뭐 4월 27일 뭐 폭격설 막 온갖 그 인터넷에 도배가 됐습니다. 찌라시도 온갖 소문이 돌고 뭐 온갖 그랬죠. 소문이 돌고 막 금방 전쟁 날 것처럼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보니까 문재인 후보는 오후에 성명도 내셨더라고요. 네네. 선제 타격 안 된다. 이 그 전쟁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막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양 후보가 내거는 그 정책의 선명성 경쟁 아닌가 싶습니다. 할 말을 하는 후보여야. 왜냐하면 사실상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상에 이제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 하에 움직여야 되는데 둘 다 지금 네거티브에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첫째 이제 지금 그 북한 문제, 네. 한반도 정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문재인 후보가 아주 말을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동의 없이 전쟁 안 된다. 네. 라는 말 분명히 한 거 아닙니까? 네. 전 안철수 후보도 똑같은 발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는 말이 없어요 지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이 문제는 된다. 차기 대통령을 바라는 쪽에서 지금 이제 사실 홍준표 후보는 약간 이상한 발언도 했던데 네. 뭐 전제 타격을 뭐 좀 지지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요. 발언을 막 하고 뭐 핵을 굉장히 가지고 와야 된다 위험해요. 하는데 저는 이제 아주 보수표를 아주 초강경 보수 쪽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저는 안철수 후보가 빨리 그 절대 전쟁 안 된다, 선제 타격 안 된다, 동의할 네. 수 없다 이 점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전쟁 반대 메시지가 네, 나와야 분명히 된다. 이거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죠. 문재인 안철수의 문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더민주국민당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 전체 한반도 전체가 완전 망하냐의 문제기 때문에 네. 저는 왜 하루 빨리 좀 더 오늘이라도 저는 네. 안철수 후보 또는 국민의당에서 이걸 네. 강하게 얘기해줘야 된다. 아니면 지금 이제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또 트럼프 정권이 또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차기 후보가 유력 후보들이 이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게 되면 5월 9일 이전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건 정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유승민 후보도 그 말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대선 후보들은 다 얘기를 해야 된다. 모두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 네거티브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참 네거티브란 것이 현실 선거, 현실 정치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필연적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네거티브와 검증이라는 게 구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저는 후보의 모든 것은 검증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후보를 네거티브 한다는 거하고 검증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검증과 네거티브가 좀 구별하기 힘든 지경으로 갔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의 개인 생각을 얘기하자면 안철수 후보의 따님이 지금 문제가 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안철수 후보가 엄청난 거부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거부죠. 재산 공개를 거부했잖아요. 네. 따님의 재산 공개 거부를 했는데 뭐 만약에 큰 돈을 증여를 하고 증여 후에 세금을 냈다 그러면 그 합법이에요. 네. 물론 이제 그 서민들 입장에서 위화감이 생기겠죠. 네. 그 자체는 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자기 딸을 조기 유학 보내고 미국 명문 사립대 보낸 거 아닙니까? 네. 그 역시 그 자체가 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그 안설희 씨, 따님 이름인데 안설희 씨가 훌륭한 학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불만이 있어서 나하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핥힌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반대로 보면 문재인 후보의 아들 그 문준영 씨 같은 경우는 이분은 대학 다닐 때 건국대 다닐 때 친구 셋과 반지하 방에서 셋이서 살았거든요. 아버지가 변호사인데. 아버지 변호사인데 왜 반지하 살아요? 그 아버지 성격이 아들을 그렇게 네 알아서 살아라 이런 거예요. 돈을 많이 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좀 짠가요? 돈도 많이 없었을 것 같고 네, 문재인 인권 후보 변호사 하셨으니까 돈도 별로 많이 없었겠죠. 뭐 서울 유학 보냈을 때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험하게 키우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학 시절을 반지하 방에 셋이서 그것도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취업을 했을 때 지금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제가 쭉 훑어봐도 네. 문준용 씨 자신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 정보 그 취업한 거기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경고를 네. 먹어서 네, 네. 기관 경고를 먹은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걸 갑자기 문준용 씨를 제2의 정유라다라고 말하는 것은 네. 이건 정말 과도하다. 네. 과거 우리가 이 박원순 시장 아들 딸에 대한 네거티브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다 이제 가짜라는 게 확인됐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예. 그 시점에는 끝도 없이 칼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박원순 시장 지지했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그 예. 아들 따님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네. 그 또 박원순 시장 부부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를 당시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봤는데 결국 아닌 게 밝혀졌는데 지금도 멀쩡한 청년 하나를 죽이려고 한다. 좀 그 네거티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남의 자식이라고 또는 적의 자식이라고 칼질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예. 아유, 그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키워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문제가 없어. 아니, 그 제가 학교 아이들을 네. 보내보니까 네. 그 한반이 평화로워야 같이 애들이 잘 크는 거지. 네. 그 반 안에 갈등이 막 생기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엄마들 네. 하는 얘기가 내 자식도 남의 자식처럼 같이 키우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남의 자식이라고 막 핥혀서는 안 된다. 함부로 핥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선거가 되니까 이제 네. 후보만이 아니라 후보에 관련 가족 모두를 털지 않습니까? 저는 네. 정당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게 네. 합법인지 불법인지 네. 뭐 이런 것들은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그걸 넘어서는 순간 이제 아주 이거는 사실은 인간의 도리, 인간으로서의 네, 기본 네, 예의 네, 이게 이제 네, 없어지는 네, 게 아닌가 네.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박원순 시장 가족 검증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패배했죠. 결국 다 패배하고 뭐 네. 손해배상하고 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손해배상하고 뭐 하여튼 이것도 뭐 소송으로 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이게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 20, 30대 층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20, 30대 지지층에 대해서 문준용이가 알고 봤더니 금수저고 네. 특혜 취업된 거다. 네. 요즘에 얼마나 일자리가 취직하기 힘드냐 이런 걸 이제 노리는 그런 네. 정치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 네, 네. 이제 그만하고 정책 대결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양쪽 탓은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제 서로 좀 그만할 때가 된 것 같고 네. 정책 대결로 서로 논쟁도 하고 네. 검증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드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네. 여러 가지 논쟁을 하라는 거죠. 네. 또는 지금 재벌 규제를 풀 거냐 말 거냐를 네. 얘기를 하라는 거죠.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를 네.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또 가계부채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뭐 예.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우리가 네. 좀 이 사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날 것인지 우리 네. 이번에 5월 9일의 선택은 향후 우리 5년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네.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고 나의 그렇습니다. 가족의 미래 아닙니까? 예, 예, 과거 예. 우리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네. 10년간 우리가 질곡에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지를 판단을 하려면 네. 전 두 가지를 항상 봐야 된다고 보는 게 네.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이걸 이제 검증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이분이 그 우리 과거 우리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민생 강화, 복지 강화, 경제 민주화 정책을 예. 추구하느냐 네. 아니냐를 봐야 될 거고 예. 두 번째 이 후보들의 그 정책이란 거는 점점 좀 비슷해져요. 네. 좋은 말만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문제는 그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어떤 사람인가를 동시에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네. 글로 문자로가 아니라 공약집이 아니라 네. 실제 그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을 여러 후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동시에 네. 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 네, 네. 정치인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하기 때문에 네. 그걸 동시에 보면서 저는 우리 후보를 선택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설희 씨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 2시 40분에 손금주 수석 대변인이 관련해서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의혹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 다음 차례는 문준용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우리는 안설이와 관련해서 모든 내용을 밝힐 것이고 다음 차례는 문준용이다. 이제 이렇게 벼르고 나오는 건데요.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아마 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문준용은 이미 했죠. 문준용은 뭐 2012년부터 네. 한 것이고 예. 어떻게 보면 안설이란 이름은 이번에 나온 거죠. 그렇죠. 문준용은 오래전에 나왔던 거고. 예, 예. 근데 이제 안설이 씨에 대한 저는 안설이 씨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네, 추측컨대
하는데 아마 증여를 하지 않았을까, 증여하고 세금은 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네, 증여하고 세금 냈을 것이다. 추측입니다. 예, 그 정도는 예, 뭐 예. 불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유학 갔을 때 얼마를 썼냐 이런 문제 같은 유학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안철수 후보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재산이 많죠. 1천 몇백억인데 예. 뭐 자식 유학 비용을 갖다가 어디 뭐 딴 데서 돌려 썼겠어요? 자기 돈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자체를 가지고 저는 정치적 논쟁은 아까 위화감 문제와 별도로 네. 정치적 논쟁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네. 돈이 많은 분이 자기 아이를 조기유학 보내서 등록금을 대줬다. 네.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상속을 아이한테 부러울 뿐이죠. 부럽다고 그렇죠. 부럽다고 하는 건 오케이가. 부러워 지는 건데. 근데 그거는 뭐 네. 저는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네. 문주영 씨 같은 경우는 취업 비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얼마나 털었는데 더 이상 나온 게 그 고용정보원에서의 문제가 있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경고를 먹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이 문유정이란 청년의 잘못이라고 보기 매우 힘들다고 좀 봅니다. 네. 그걸 전 정치 공세를 이제 아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경쟁 정당이니까 하려고 하는데 네. 저는 시민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네. 인터넷을 다 검색하고 정보를 취합하기 때문에 네. 웬만큼 다 알아서 듣고 알아서 판단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옛날처럼 정보를 찾기 어려운 시절이 아니라 검색하면 다 나오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 후보뿐만 아니라 후보 가족과 관련된 검증, 네.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그 부인인 김미경 교수 서울대 네. 특혜, 거기도 특혜 취업인가요? 이제 의혹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이 다 찾아보고 하실 것 같은데 핵심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가 뭐 물론 물론 이제 도덕성 검증 굉장히 중요한 후보의 도덕성 검증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와 동시에 그 어떻게 우리의 삶을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구체적인 대안이 뭐냐. 근데 그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예컨대 이제 최소한 그 선거 때가 되면 그 뭐 복지가 됐든 경제 공약이 됐든 대표 슬로건이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는 아직까지 그 쟁점은 형성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경제 민주화 이런 담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번 대선은 뭐 너무 촉박해서 그런지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제가 좀 대두돼야 되나요? 저는 뭐 양진영, 뭐 여러 진영 네. 모두가 여러 당 정당이 저는 후보 등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곧 있는데 15, 16일이죠. 예. 후보 등록을 하면 그게 이제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네. 지금 시기는 이제 후보 등록 가기 전에 뭐 다지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네. 후보 등록을 하면서 그 총체적 비전을 딱 제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저는 이제 그 우리의 삶을 누가 얼마나 잘 바꿀 것인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이제 정책을 보면 알겠죠. 지금까지 제출했던 정책들이 얼마나 더 구체적인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책 뒤에 숨어 있는 힘, 지지 세력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A라고 정책을 얘기를 해뒀는데 심지어 박근혜 후보도 2012년에 경제민주화를 공약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경제민주화 공약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지 세력은 전혀 경제민주화를 할 사람들이 아니었죠. 근데 그 순간 경제민주화가 실의 정신을 알았어요. 알았고 김종인 씨를 데리고 와서 그 위원장을 시키고 경제민주화를 정면에 세우고 박근혜 후보 자신이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싸하잖아요. 저는 꼭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 이 경제민주화, 민생, 복지, 미래 모두 다 얘기할 거다. 그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뭐 앞으로 적폐를 꼭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에게 그렇죠. 좋은 얘기만 합니다. 네. 저는 항상 그 뒤에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볼 때 저 사람이 말하는 저 정당이 내세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보인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점에서 안철수 후보의 공약 자체는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내세운 여러 공약 중에서 근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면 반 이상은 채용해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역으로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에 상당수는 안철수 후보가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 정책만으로 보자면 서로 차별성이 있긴 한데 서로 그 가져갈 공약이 많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문재인 후보 또는 안철수 후보가 집권을 했을 때 저 집권 세력이 저 공약을 실제 실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실천 거죠. 의지. 실천 의지와 세력. 세력. 아까 세력이 저 문재인 후보의
묶여 있는 세력은 그 공약을 실현하려는 세력으로 일치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적어도 네. 제가 보기는. 예. 근데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분과 그 공약을 반대하는 분들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충돌. 안철수 후보의 그 공약이 실현 정도가 반감될 거다. 아, 그럼 필연적인 거죠. 저는 왜냐면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의 경제 공약 등 박근혜 후보의 경제 공약집을 보게 되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 노회찬 의원이 농단처럼 했습니다만 나야말로 이 공약을 실현하겠다. 박근혜의 공약집을 예. 제가 실현하겠습니다.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럴 정도로 저야말로 친박입니다. 이런 네, 얘기를 그 말 하시죠. 했지 않습니까? 예. 너무 저는 핵심을 찔렀는데 예. 박근혜 후보의 공약집 중에서도 저 한 3분의 1 이상은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다 할 게 많아요. 즉 말이 아니라 네. 세력을 봐야 되는 거죠. 세력, 정치 세력. 정치 세력이 그 공약을 실현할 세력이 있냐, 그 공약을 실현하기를 반대하거나 그걸 미루거나 또는 껍데기로 만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 안 그러면 선거 시기에 되면 모두가 화려하고 멋진 말을 하고 장밋빛 미래를 제시한다는 거죠. 네. 우리 많이 속아왔다. 이제는 이제 그 실질을 보자라고 보고요. 두 번째, 개인으로 보게 되면 후보 개인도 중요하겠죠. 네. 저는 홍준표 후보의 캐릭터, 공약과 모든 걸 떠나서 캐릭터상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란 뭔가 하면 행정부의 수반이란 것 외에 네.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수 있고 전쟁을 중단시키는 사람입니다. 네. 이것을 그 캐릭터, 그 개인의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된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캐릭터가 이 국정 운영에 얼만큼 악영향을 미친가를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함대를 예. 이끌고 갈 수 있는 선장을 네. 어떤 사람에게 맡길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개인 캐릭터가 중요하죠. 안정적인 사람, 일관된 사람, 네. 어떠한 비판이나 이런 뭐 비난에도 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예, 이런 예.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이어야 되죠. 예. 이걸 동시에 저는 굳이 종합하자면 아까 네. 정책이 중요하다. 당연히 네, 네, 네거티브보다는 정책이다는 거죠. 네거티브는 정책이다. 네. 근데 정책만 보면 안 된다. 정책을 실제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있느냐? 네. 아니냐를 동시에 봐야 돼요. 세력을 봐야 되고 네. 동시에 리더, 후보 그 개인의 캐릭터가 무언가를 네. 봐야 된다. 이 세 가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두 그룹은 네. 모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반대만 겹치고 동의하고 네.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한 평가가 다르고 정책에 있어서도 재벌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등등등 하나 따지게 되면 네.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네. 저는 문재인 반대 외에 문재인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 모여라라는 메시지고 그게 미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자체가 모순이다. 문재인을 반대하면 미래가 오는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네. 저는 그 프레임이든 그 구호든 뭐 이름을 몰아붙이든 간에 안철수 네. 후보가 말씀하시는 그 내용 구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을 보게 되면 이게 그 현재 그 뒤로 특히 추진하고 계시는 뭐 사드 문제라거나 네, 네. 최근에 대기업 규제 풀겠다고 한다거나 네. 이런 거는 사실은 박근혜 정권하고 내용이 같거든요. 네. 그럼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매우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 그의 프레임 같은 경우는 적폐청산 촛불 네. 그 자체로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시기는 좀 이제 변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이제 촛불 집회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죠. 네. 근데 현재 아닌가 이런. 저는 이제 전환하기 직전 인터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네. 전환이 시작되는 것을 예고한 인터뷰라고 보고요. 아하, 네네. 저도 그 23개 인터뷰 쭉 보았는데요. 네네. 지면이나 영상으로 보았는데 네. 그 현재 안철수 후보가 지금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확인하면서 네. 저는 그 이제 선거란 게 강고한 지지층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유동층을 잡는 문제라고 그렇죠. 한다면 예, 예. 지난 그 인터뷰 네. 그 문재인 후보의 23개 인터뷰는 네. 본인의 지지층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이제 단결할 때가 됐다. 네. 이게 그 진보 보수로 나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최근에 뭐 한겨레 신문의 그 어떤 칼럼을 봤더니 안철수 후보가
어쩌다 보수 후보라가 되었다. 어쩌다 보수 후보라고 이름을 붙이셨던데. 한규영 박사 칼럼 저도 그렇죠. 봤습니다. 봤더니 원래는 이분을 보수 후보라고 말하기는 조금 곤란한 게 있는데 오히려 중도라고 하는 게 맞을 그렇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안철수 후보의 강력한 한 축이 이명박근혜 정부를 지지했던 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보수 후보 쪽으로 표로돼야 되니까 보수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3개의 문재인 인터뷰는 이 기본적 선이 적폐청산을 강조한 것과 똑같은 양과 수준으로 전 제조산화, 즉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강조할 때가 됐다고 보고요. 저 문재인 후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즉 민생, 일자리, 뭐 이런 문제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일요일하고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이틀 동안 무려 23개사하고 문재인 후보 인터뷰를 정말 살인적인 강행군을 하셔서 고문이죠, 그 정도면. 예, 20분 단위로 계속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영화 배우들이 작품 하나 하고 나면 그렇게 카페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하루 종일 인터뷰를 하는데 어제 그제 문재인 후보 너무 이제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답변하기 힘들더라. 이제 본인 스스로 기네스북에 오를 것 같다. 목이 아프겠죠, 당장. 네, 아니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그 여전히 작동되는 프레임은 촛불 대 적폐청산 그리고 정권 연장 세력 대 정권 교체 세력 이제 이런 구도 큰 틀에서 보면은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계속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MB 반대, 안티 이명박 뭐 이런 노선으로 안 된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2012년에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어제까지 내용을 놓고 보면 여전히 그 프레임의 전환이 없는 것은 이게 내가 이 민주당의 적통이다라는 것, 이 촛불 정신의 적통임을 확인하는 인터뷰라고 보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이제 변화하는 것이 곧 시작되는 것을 예고하는 인터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촛불 정신의 적통임을 어필하면서 지지층이여 단결하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지지층을 우선 결속시켜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 그런 시그널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약 한 달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전 주 단위로 보게 되면 1주, 2주, 3주, 4주 그렇습니다. 단위로 이제 다 예, 예.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자신의 지지층을 확고히 하는 것에 출발해야죠. 그게 약한 사람은 이 확장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적폐청산 강조 전 여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제 굳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확장하겠다 이런 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그 23개 인터뷰 가운데 가장 그 인상적인 내용이 그 정말 공감했던 게 지금 보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 하나 감옥 보낸 것 이외에 우리나라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서 하셨는데 정말 공감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박근혜 감옥 간 것 이외에 선거 국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촛불 집회의 방식으로 선거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촛불 집회는 촛불 집회에 나간 사람들의 힘이 엄청난 힘이 있고 정말 존중하고 저도 나간 사람인데 선거는 촛불 집회에 나간 사람만이 아니라 촛불 집회에 나갈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주저했던 사람까지를 포함하는 게 선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국면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촛불을 강조하는 거 뭐 무조건 타당하다고 보고 동시에 촛불을 들지 않았던 분, 또 심지어 박근혜 정권을 지지했지만 박근혜가 정말 너무했구나 생각해서 이제 박근혜는 안 찍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까지를 포섭하고 포괄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야 되고요. 그건 저는 문재인 후보가 초기에 얘기했던 그 제조산화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적폐청산과 제조산화를 동시에 말했는데 전 이제 제조산화로 이동을 할 때가 됐다. 제조산화는 나라를 새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 나라를 어떻게 새로 만들 것인가의 문제, 그게 좀 미래라고 봅니다. 이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이제 바뀌어야 될 때가 됐고 저는 적폐청산 해야죠, 당연히. 적폐청산은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뭘 바꾼다, 변화한다 이런 얘기라면 그거 물론 해야 되지만 동시에